서울의 화려한 강남에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최첨단 건물, 백용그룹 본사. 최고층 사무실에서 백민호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5세의 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온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오늘 미국 투자자들이 온다. 절대 실수는 없어야 해. 그가 비서에게 냉정하게 지시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이 회사를 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은 그의 지혜와 냉철함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백민호는 15년 동안 그의 집에서 근무해온 가정부 김정희를 발견했다. 62세의 그녀는 조용히 복도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행동과 차분한 표정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백민호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스쳤다. 그는 오늘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김정희가 그 계획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 씨, 그가 냉담한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해서 차를 서빙해 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접하지 못할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요. 김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백민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은근히 만족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김정희의 눈 속에 깊이 숨겨진 지혜와 존엄성을 볼 수 없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 투자자들은 백민호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다. 백민호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이 오갈 때마다 그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급히 회의실에 들어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회의는 그의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통역사 없이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때 김정희가 조용히 차를 서빙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차를 나누어 주었다. 미국 투자자 중 한 명이 복잡한 질문을 던졌을 때 백민호는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김정희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회장님? 백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는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무슨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투자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신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특히 백민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가정부가 영어를?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는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김정희는 전문 통역사처럼 능숙하게 통역을 맡았고 때로는 백민호가 어려워하는 기술적인 용어들도 정확하게 설명했다. 백민호는 혼란스러웠다. 15년 동안 그는 김정희를 단지 가정부로만 보았다. 그녀의 이러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주요 투자자인 로버트 윌슨이 백민호가 아닌 김정희에게 명함을 건넸다. 미시스 킴, 당신의 영어 실력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신의 능력은 여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김정희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다. 김정희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윌슨 씨.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떠난 후
백민호는 김정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15년 동안 당신을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소. 왜 말하지 않았지? 김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없으셨고 제 일은 가정부였으니까요. 영어 실력은 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백민호는 그녀의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소? 김정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제가 젊었을 때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고 그때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된 거죠. 백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교수, 그가 하인처럼 대했던 이 여자가 왜 다시 교편을 잡지 않았소? 김정희는 미소 지었다.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제 아이들에게는 안정이 필요했고 회장님 댁에서의 일은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회장님. 백민호는 처음으로 김정희를 정말로 보게 되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지혜와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다음날 백민호의 사무실에서 비상경영진 회의가 열렸다.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내부 고발자가 회사의 회계 부정에 관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민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그의 측근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회장님, 일부 정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 3년간 일부 프로젝트에서 회계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회장님께서는 항상 결과만 확인하셨고 과정은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백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날 저녁 백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김정희가 조용히 문을 들였다. 회장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백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정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정희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회장님. 당신은 어제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소. 로버트 윌슨이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김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분명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김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제 인생의 일부가 담겨 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으니까요. 백민호는 그녀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라면 더 나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김정희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제게는 안정과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민호는 놀랐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소? 15년 동안 매일 회장님의 표정을 봐왔으니까요. 오늘은 특히 더 무거워 보이십니다. 백민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요, 정희 씨. 이제야 그걸 알아차렸네요. 백민호는 잠시 침묵한 후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실은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내부 고발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내가 직접 지시한 일은 아니지만 경영자로서 책임을 피할 순 없겠지요. 김정희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왜 나를 돕고 싶으신가요? 난 당신을 항상 하인처럼 대했는데. 김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 과정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백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정희 씨.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김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백민호는 그녀의 조언을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항상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김정희의 지혜가 자신의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바른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백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을 의향도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호의적이었다. 백민호의 솔직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예상했던 대재앙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백민호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김정희를 서재로 불렀다. 정희 씨, 오늘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어요. 당신의 조언 덕분입니다. 김정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소. 단순한 가정부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비서이자 조언자로 일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김정희는 잠시 놀랐다. 회장님,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비즈니스는 내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삶에 대한 지혜는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어. 지금 내게는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김정희는 깊이 생각했다. 제 손주들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의 손주들 교육비도 제가 부담하고 싶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김정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제안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요. 당신이 가진 재능과 지혜를 생각하면. 백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민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동료이자 친구니까요. 김정희는 처음으로 백민호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민호 씨. 몇 개월이 지난 후 백용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내부 조사 결과 몇몇 임원들의 회계 부정이 밝혀졌고 그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백민호는 처음으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회사의 문화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정희는 이제 백민호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되지 않았다. 백민호의 집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던 저택이 이제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김정희의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게 되었고 백민호는 그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아끼게 되었다. 어느 주말 백민호는 김정희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다. 그는 정원에서 바비큐를 직접 준비하며 즐거워했다. 민호 씨, 이렇게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김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백민호는 웃었다.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새롭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합니다. 김정희의 딸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정말 교수직을 다시 맡지 않으실 건가요? 서울대에서 다시 제안이 왔다면서요? 김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의미 있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백민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김정희에게서 비즈니스 전략이나 경영 이론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돈과 권력을 쫓으며 놓쳐버렸던 것들이었다. 저녁이 깊어가고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백민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정희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 정희 씨? 백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김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 교수였을 때 저는 제 미래가 학문의 세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생활의 어려움이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민호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달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십니까? 김정희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수직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백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정희 씨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배웠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정희 씨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김정희는 놀라서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백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희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의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깊은 존중과 우정,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1년 후 백용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백민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 백준호가 새로운 CEO로 취임했다. 백민호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사회공헌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와 김정희는 함께 제2의 기회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년 여성들에게 재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정희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정희는 재단의 개소식에서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백민호는 그녀의 연설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김정희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을 증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참여했다. 특히 로버트 윌슨의 회사는 가장 큰 해외 파트너가 되었다. 윌슨은 김정희를 다시 만났을 때 미소를 지었다. 미시스 킴, 결국 당신의 재능은 세상을 위해 쓰이게 되었군요. 다만 제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말이죠.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윌슨 씨,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민호와 김정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백민호의 아들 준호와 김정희의 딸 수진도 가까워져 두 가족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겨울 저녁, 백민호는 김정희에게 조용한 제안을 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만 했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적이 없잖아요. 김정희는 미소 지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유럽은 어떨까요? 당신이 항상 가보고 싶다고 했던 파리, 로마, 그리고 바르셀로나까지. 김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하지만 재단은 수진이가 잘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준호도 도울 거고 이제는 우리도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김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호 씨. 함께 떠나요. 그들의 유럽 여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백민호는 비즈니스를 위한 출장으로만 세계를 다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김정희와 함께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로마의 골목길을 산책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을 감상하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백민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 씨,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김정희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요. 김정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이것이 중요하죠. 백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희 씨,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레비노 씨,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백민호의 집 정원에서 열렸다. 김정희의 손주들이 꽃을 뿌리고 백준호가 아버지의 들러리를 섰다. 수지는 어머니의 옆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백민호와 김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당신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가치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소. 백민호가 속삭였다. 김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 백민호는 더 이상 권력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김정희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제2의 기회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었다. 김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종종 강연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인생은 결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5년 후 백민호와 김정희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의 절반은 서울에서, 나머지 절반은 제주도에서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백민호는 종종 과거를 생각했다. 내가 그날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 회의만 생각해도. 그는 미소 지었다.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김정희도 웃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백민호는 김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정희 씨.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보물. 김정희는 그에게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인생의 파도는 그들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왔지만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었다. 해가 바다 위로 천천히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자 백민호와 김정희는 조용히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12살 박지민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봄바람에 살랑거렸고 교복 스커트는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학교에서 받은 시험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였다. 지민이는 외동딸로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특히 할아버지 박상혁은 지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각별히 아꼈다. 그는 항상 지민이에게 최고급 장난감과 책을 사주셨고, 엄마가 혼을 내는 날이면 몰래 사탕을 주며 위로해 주셨다. 지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집에 도착한 지민이를 엄마 김미영이 반갑게 맞이했다. 지민이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다.
100점 받았어요, 엄마. 미영은 활짝 웃으며 지민이를 안았다.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아빠가 오시면 자랑해야겠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빠 박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해 보였지만 지민이의 성적표를 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롯데월드요. 할아버지 상혁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이가 공부를 잘하니 마음이 놓인다. 할아버지가 용돈도 더 줄게. 그날 밤 지민이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지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가야 했다. 중간고사 전 보충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일찍 가야 해요. 지민이가 서둘러 가방을 메고 말했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 그럼 도시락 싸놓을 테니 가져가.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할아버지 상혁이 나타났다. 지민아, 어디 가니? 학교요. 할아버지, 오늘 일찍 가야 해요. 상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요즘 길거리가 위험하잖니. 지민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길가의 벚꽃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할아버지와 지민이는 천천히 학교 방향으로 걸었다. 상혁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민이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상혁은 발길을 돌려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할아버지, 여기가 아니에요. 학교는 저쪽이에요. 지민이가 의아하게 말했다. 상혁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조금만 돌아가자.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공원 구석으로 걸어갔다. 지민이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늦어요. 빨리 가야 해요. 지민이가 초조하게 말했다. 상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따뜻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지민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민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지민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의 비밀이야. 그날 아침 공원 한 구석에서 지민이의 순수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것이다. 학교에 도착한 지민이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지만 마음속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았다.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첫 교시 시작했어. 교실에서 달려온 친구 서연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지민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을 나왔다. 미안, 배가 좀 아파서. 그날 하루 종일 지민이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고 칠판의 글자들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그녀의 몸은 교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하교 시간, 지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 나타날까 봐 두려웠다. 다행히 그날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지민이는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크게 인사를 했을 텐데 이날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미영이 방문을 두드렸다. 지민아, 들어가도 될까? 지민이는 대답 대신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미영은 방에 들어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어디 아픈 거야?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오늘은 쉬어.
저녁 먹을 때 깨워줄게. 문이 닫히고 지민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우리 가족이 망가질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지민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시선을 접시에만 고정했다. 할아버지 상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지민이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상혁이 손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지민이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빠 준호가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일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홀로 울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민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영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민이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시간을 일부러 바꾸거나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인 이수진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어머님, 지민이에 대해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지민이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집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시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이사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수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럼 한번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미영은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지민이가 이상해. 선생님께서도 걱정하시더라고. 상담사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준호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벌써 사춘기가 온 걸까? 우리 딸이 어제 같은데. 아니, 이건 단순한 사춘기가 아닌 것 같아. 지민이가 너무 달라졌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민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내일 상담소에 연락해보자. 다음 날 학교에서는 봄 소풍 공지가 나왔다. 담임 선생님 수지는 교실에서 안내문을 나눠주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남산공원으로 소풍을 갑니다. 모두 참석해야 하니 준비물 잘 챙겨오세요. 평소라면 소풍 소식에 들떠있을 지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무표정하게 안내문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친구 서연이 옆에서 말을 걸었다. 지민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민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너 요즘 너무 이상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지민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니 두려웠다. 서연아, 나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인데? 부모님이랑 싸웠어.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 수진 선생님이 다가왔다. 지민아, 방과 후에 잠깐 시간 있니? 상담실에서 이야기 좀 하자.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엄마가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고통을 끝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네, 선생님,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과 후 지민이는 학교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진 선생님과 함께 여자 상담사가 앉아 있었다. 지민아, 이쪽은 정선희 선생님이야.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셔. 수진 선생님이 소개했다. 선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지민아. 만나서 반가워. 앉을래?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지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선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만 바라보았다. 지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니?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지민아.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비밀로 지켜줄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지민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정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건 도와줘야 해.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는 지민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 지민아. 내 페이스대로 이야기해. 서두르지 마.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가던 길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선희와 수진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지민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진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선희가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제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지민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이 망가질 거래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아,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잘못한 것은 할아버지야. 그리고 내 부모님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어. 지민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아빠가 저를 미워할까 봐 무서워요. 수진 선생님이 지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지민아. 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날 저녁, 학교에서는 미영과 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은 급히 학교로 달려왔다. 상담실에서 선희와 수진 선생님이 지민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벽을 주먹으로 쳤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알아채지도 못했어. 선희는 그들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이런 일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비밀로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지민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준호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미영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잠깐만. 우리 지민이를 생각해봐.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지민이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학교에서, 동네에서. 준호는 갈등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의 만행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의 미래를 걱정했다. 선희가 말했다. 두 분의 걱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지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지민이의 집은 폭풍 후 전야처럼 조용했다. 준호와 미영은 지민이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민아, 오늘은 호텔에서 자자.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을 정할 거야. 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텔방에서 준호는 미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버지는 범죄자야. 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지민이가 걱정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지민이는 어떻게 될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서울을 떠나는 건 어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그들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에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미영과 지민이는 호텔에 남아 기다렸다. 미영은 지민이의 손을 꼭 잡은 채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미영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딸을 바라보았다. 응, 지민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영은 즉시 딸을 품에 안았다. 절대 아니야.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 거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지민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을 쏟아냈다. 지민아,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그때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미영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떻게 됐어? 미영이 물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신고했어. 경찰이 곧 아버지를 체포하러 갈 거야. 우리는 내일 진술을 해야 해.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지민이는 괜찮아. 지민이도 진술을 해야 한대. 하지만 아동심리 전문가가 함께 있을 거래. 지민이가 최대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미영은 지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민이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경찰은 박상혁을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민이가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다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몰랐다니. 준호는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아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어. 한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지민이는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했고 그 과정은 최대한 지민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지민이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법원은 박상혁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그 후 준호와 미영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준호가 이삿짐을 싸며 말했다. 지민이를 위해서. 부산의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지민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에게 익숙해져 갔다. 미영은 지민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다. 상담사는 지민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지민이에게 물었다. 지민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새 친구 사귀었어요. 이름은 민지인데 정말 재밌어요. 내일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미영과 준호는 기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3년이 흘렀다. 지민이는 이제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부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특히 미술에 재능을 보였고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준호와 미영도 부산 생활에 만족했다. 준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미영은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인 정태영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다. 김 어머님, 지민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영 선생님이 말했다. 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지민이가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 출품한 작품이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런 대회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태영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지민이가 직접 신청했더군요.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지민이의 그림 주제가 항상 가족의 그림자예요.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인데 지민이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민이는 상담을 통해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은 듯했다. 선생님, 사실 지민이에게 몇 년 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미영은 선생님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영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다. 이해합니다. 그럼 지민이의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어쩌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지민이의 치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지민이에게 미술대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께 들었어. 전국 대회 후보라며? 왜 말하지 않았어? 지민이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깜짝 선물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상을 타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요. 미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너의 그림, 가족의 그림자라는 주제라고 하던데. 지민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엄마, 저는 그림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치유가 돼요. 미영은 지민이를 안았다. 알아, 지민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번 그림은 좀 달라요. 가족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지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빛이 비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건 바로 엄마, 아빠예요. 어둠 속에서도 저를 지켜준 빛. 미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이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지민이에게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호텔에 짐을 풀었다. 지민이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새해 전에 떠났던 이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지민이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괜찮아, 지민아.
준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시상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미술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마침내 대상 발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전국 청소년 미술 대회 대상은 부산 해운대 중학교 2학년 박지민 학생의 가족의 그림자입니다.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와 미영은 환호성을 지르며 딸을 안았다. 지민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지민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그림 가족의 그림자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과 그 속에서 발견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족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그림자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민이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 빛은 마치 어둠을 밀어내는 듯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지민이에게 다가왔다. 박지민 학생,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제 이름은 최도현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인데 지민 학생의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도현 교수를 바라보았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여름 청소년 미술 캠프를 개최하는데 지민 학생을 특별히 초청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미영이 지민이 옆으로 다가왔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도현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지민 학생 같은 재능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지민이 가족은 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민아, 너 정말 대단해. 준호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미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이제 서울에 다시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니? 지민이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사실 전 서울이 그리웠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준호와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아, 혹시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최도연 교수님의 캠프도 참가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제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민아, 정말 내가 원한다면 우리 다시 서울로 올 수 있어. 여름, 지민이 가족은 다시 서울로 이사왔다. 그들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 정착했다. 지민이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청소년 미술 캠프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캠프 마지막 날, 도현 교수는 지민이를 따로 불렀다. 지민아,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너는 그림을 통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건 많은 예술가들이 평생 찾아도 얻지 못하는 능력이야. 지민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민아,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계속 그려줬으면 해. 너의 경험, 너의 아픔, 그리고 너의 치유 과정을. 그것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지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에게 제 그림이 도움이 될까요? 도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예술의 가장 큰 힘은 공감이야. 내가 겪은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 그건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지민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지민이의 첫 개인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담은 10점의 그림을 전시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미술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지민이에게 다가왔다. 저, 박지민 언니인가요?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소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소녀의 눈에서 자신이 예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보았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민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저는 항상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넌 정말 용감해.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날 저녁, 지민이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상담사들, 그리고 그냥 그녀의 그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지민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아픔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말이 맞아, 지민아. 넌 정말 대단해.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지민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통과해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어둠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지민이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하루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삽사인 제11장. 5년 후 지민이는 20살이 되어 서울예술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그렸지만 이제는 더 넓은 주제로 범위를 확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사회의 그림자와 빛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지민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과 어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지민이는 한 상담센터의 초대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상담사들, 교사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지민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12살 때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제 할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때 저는 너무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망가질 거라고 위협했으니까요. 지민이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학교 상담사와 친구 서연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말하게 된 것, 그리고 그 후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을 설명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자책감 때문에요.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강연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민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만이 책임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민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젊은 여성도 있었고, 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도 있었다. 강연장을 나오면서 지민이는 문득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민이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아버지, 준호였다. 아빠, 지민이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았다. 지민아, 정말 대단했어.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는 미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땠어? 미영이 물었다.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미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지민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녁 식사 후 지민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이번 그림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소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민이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다. 삽사인 제12장. 또다시 5년이 흘렀다. 지민이는 이제 25살 미술 치료사가 되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여러 전시회에서 선보여졌고 그녀의 첫 번째 책 가족의 그림자에서 빛으로가 출판되었다. 책은 그녀의 경험과 그림을 통한 치유 과정, 그리고 그녀가 다른 피해자들을 도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이제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는 지민이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제 책 가족의 그림자에서 빛으로는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그림자가 너무 깊고 어두워서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민이는 책에 사인을 해주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은 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미영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도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아빠 마음이 아직도 아파. 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지민이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 저는 두 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는 어둠도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상처 입은 아이들이 있고 그들을 도울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진 사람이 되었다. 가족의 그림자.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빛.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별들에게 속삭였다. 여러분의 그림자도 언젠가는 빛이 될 거예요. 저처럼.